3,582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빚 때문에 자기 집을 강제로 경매당한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집을 지키지 못해 경매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내 가족, 내 이웃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목해야 할 건 경매가 아니라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강제로 집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즉, 집을 지킬 여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가계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3,582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로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경제 붕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위험하다면 무리한 추가 차입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라도 연체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와 조기 협상을 하거나 신용회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강제 경매가 남의 일이 아님을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매, 단어만 들어도 무섭죠? 그런데 경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경매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류에 따라 의미도 절차도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강제 경매는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경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입니다. 먼저 임의 경매부터 볼까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이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왜 빠르게 진행되냐면 대출할 때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경매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첫째,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은행과 조기 협상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임의 경매로 가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강제 경매, 이건 임의 경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담보가 없어도 법원 판결만 있으면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적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는 다릅니다. 담보가 없어도 돈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 대금을 못 치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는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혹은 자영업자가 물품을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됩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즉, 강제 경매는 은행이 아니라 누구나 채권자가 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무섭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 간 거래든 사업 거래든 반드시 계약서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가 곧 방패이자 증거입니다. 둘째, 빚을 지게 됐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분할 상환 등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나 소송 통지가 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곧바로 강제 경매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단 한 달 동안 강제 경매가 무려 3,58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강제 경매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 7월과 2025년 7월의 통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집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2배로 늘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민 경제가 그만큼 더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을 보면 임의 경매가 약 70%, 강제 경매가 30% 정도였습니다. 즉,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임의 경매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제 경매 건수가 급증하면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조차 아니라 생활 자금이나 사업, 대금 같은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혹시라도 연체 위험이 있다면 조기에 채권자와 협상하거나 신용회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대금 지급 등 개인 간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남기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주변 가족의 재정 상황도 함께 점검해 갑작스러운 경매 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강제 경매 비중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서민들의 빚이 더 이상 감당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의 경매가 70%, 강제 경매가 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의 경매 60%, 강제 경매 40%로 비중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는 작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경매가 계속 늘고 있는 건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과 생활비는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 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분명합니다. 첫째, 현재의 대출 이자 부담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감당이 안 된다면 조기 상환이나 대출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할부 현금 서비스 같은 고금리 빚은 최대한 줄이고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연체 위험이 있다면 신용회복 위원회나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은 바로 우리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가야 하고 매출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줄면 카드로 버팁니다. 카드도 한계가 오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씁니다.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지인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즉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카드 빚이나 고금리 대출로 생활을 버티는 구조라면 지금 바로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존 기반이라는 걸 인식하고 절대 무리한 대출을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늘어난 이자 부담, 생활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민이 사실 경매 시장에서도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감 경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을 남겨주시면 서로 위로도 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평소와 전혀 다른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새벽 수산시장 경매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인들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상인들이 구경만 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매물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싸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시장 참여자들이 왜 외면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경기, 추가 하락 가능성 등. 셋째, 만약 경매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금융 여건과 향후 시장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집값을 깎아줘도 정작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 시장이 지금 딱 이런 상황입니다. 빚 때문에 쏟아지는 경매 매물은 역대급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사려는 손님들은 뚝 끊겨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싼 집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손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데이터로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응찰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집이 경매에 나오면 10명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8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 낙찰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가 성사되는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물은 많지만 실제 거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럴 때 무작정 싸니까 사야지라고 덥석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응찰자 수와 낙찰률을 반드시 확인해 시장 분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감정과 대비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유찰 횟수와 시장 심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만약 경매에 참여하려 한다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 추가 하락에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로 나온 집 10채 중 6채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가만 조금 낮아도 금세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구경은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지 않는 겁니다. 집값이 내려갔으니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시장은 싸게 나온 집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낙찰가율 하락입니다. 즉 가격을 크게 내려야 팔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7,86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59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치 오류 수정 반영 가능. 즉 어쩌다 팔려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식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단순합니다. 첫째, 낙찰가율 추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물 가격만 보지 말고 실제 낙찰된 비율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유찰 횟수와 평균 낙찰가율을 함께 확인해 싸 보이지만 왜 안 팔리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경매 참여를 고려한다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아니라 미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반드시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장 입구에서 돈줄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바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경매는 빚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려는 사람들마저 손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얼어붙은 걸까요?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한도의 축소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는 사람 10명 중 9명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둘째,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대출을 받아 경매로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사실상 입찰 자체가 막힌 겁니다. 이 두 가지 규칙 때문에 경매 시장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실거주 의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면 입찰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셋째, 투자 목적이라면 경매보다는 다른 안전자산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 폭탄이 설치돼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쏟아진 경매 물건 무려 3,582건.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도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천 차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돈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접 들어가 살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매 절차의 시차입니다. 경매는 오늘 신청한다고 내일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려야 시장에 나옵니다. 즉 지금 7월에 쏟아진 3,582건의 물건은 앞으로 6개월 1년 뒤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매입은 피하고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경매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6개월 뒤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강제 경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때입니다. 경매 신청 건수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내일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고 대출 규제가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신청된 건들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나오려면 약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즉 2026년 상반기에 대량의 경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 규제도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폭증하는데 수요는 얼어붙으니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 규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규제가 유지된다면 무리한 투자 계획은 접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악영향에 대비해 지출 구조와 생활비를 줄여 버틸 힘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무너지고 있고 서민 경제의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보기 싫고 듣기 싫어도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작은 행동 지침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빚 목록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현금 서비스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첫째, 현재 남아있는 모든 대출과 빚을 종이에 적으세요. 은행, 카드사, 개인 대출 포함. 둘째, 각 항목별로 이자율과 상환 기한을 함께 기록하세요. 셋째, 이 목록을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우선 갚아야 할 순서를 정하세요. 빚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빨리 불어납니다.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작은 불씨가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빚 목록을 작성하고 나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지침은 단순합니다. 빚 목록을 점검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위기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대비하는 힘이 됩니다.